자, 2022년 군문 9급 사이버직 네트워크 보안 기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 수업,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최고 수준 같은 응용 문제, 그리고 이 모의고사식 훈련을 하게 되는데, 지안에 대해서 기출 강의는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학습 안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강의를 보게 되면 빅데이터 3.2 부분이 연도별 기출이 2014년부터 시행된 모든 문제를 제가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 했어요. 기타 학원에서 하지 않는 경찰 가무나 사이버지 그리고 모든 부분을 일단 보안에 관련 내용을 정보보호지 문제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9개년 기출 문제집을 출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교재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약 3분의 1이 최근에 어떤 연도별로 문제집을 일단 제가 출간해요. 그럼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문제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2014년도에서부터 2023년도까지서 총 10개년 기출문제집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일단 진행할 거예요. 여기는 모든 문제가 다 포함이 됐다. 그래서 기존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모든 문제가 다 되어 있고 일부가 교재로 추가됐다는 걸 감안하셔갖고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버직의 군문 채용이 2022년 그 전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비공개되던 시절부터 일단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보안 부분이 7급 돼 있고 그 다음에 9급 돼 있는데 이 사이버직이 이번에 처음으로 일단 문제를 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깔끔하게 일단 정리되기도 했고, 일본의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제 답이 복수 정답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자, 1번 문제, 이 ESM입니다.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ESM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ESM은 지능형 보안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능형 보안 관리 시스템. 보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뭔가 다 모아놓고, 과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일단 하나씩 일단 전부 다 모아갖고 하는 걸 우리가 ESM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번. 공격의 어떤 효과적 사전 탐지. 자, 이거는 어찌 보면 IDS의 기능을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2, 3, 4번이 ESM의 특징이죠. 보안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책 일관성 유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흐름에 대로 일단 갈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통합 보안 관리. ESM을 또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죠. 지능형 보안 관리 시스템 또는 통합 보안 관리. 보안 관리를 어떻게 했나?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보안 관리 인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침해 사고의 어떤 효과적 대응. 그래서 2, 3, 4번이 일단 특징이고, 간단히 1번이 일단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IPS. 이것도 이제 복수 정답에 나온 그런 형태인데요. 침입 방지 시스템입니다. IDS와 비교해서 I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침입에 대한 탐지, 그 다음에 이런 차단 기능을 일단 수행한다. 이 차단은 방화벽의 기능이죠. IDS, 그 다음에 파이어월, 이런 기능은 전부 다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IPS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탐지 영역은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 이거는 약간은 계층상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은 전통적인 방화벽의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방화벽 형태가 뭐가 된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 즉 패킷 필터링 형태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3, 4계층에서 일단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IPS는 여기는 응용계층까지 검사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번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의 어떤 장점을 이겨내면 보안 시스템입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과 여기 방지 시스템이 아니라 침입 탐지 시스템이죠. 침입 탐지 시스템, 이 장점을 결합한 것이 우리가 뭐가 된다? IPS예요. 그래서 한 번이 일단 틀렸고요. 복수 정답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 유해한 어떤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능동형 보안 솔루션. 우리가 이제 IDS를 이 수동형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IPS는 능동형 액티비티하게 일단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비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 3번 복수 정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스노토입니다. 정보 보호론에서는 뭐 스노토가 이제 IDS 또는 IPS가 이런 기능을 한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이 네트워크 보안, 즉 사이버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랬을 때 이 스노토에 대해서 이 스노토는 어찌 보면 IDS 또는 일부는 IPS 이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그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1번 실시간 트래픽 분석과 IP 네트워크의 그 패킷 처리를 이런 패킷 처리를 다 담당하는 이런 공개 소스로서 이 프로토콜 분석, 그 다음에 그 컨텐츠 검색, 조합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이 스노토는요, 모듈화된 그런 탐지 엔진을 일단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경고 기능 같은 걸 일단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검색, 조합 기능을 일단 다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은 스노토는 IDS 또는 IPS의 이런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듈화된 탐지 엔진, 탐지 이 그 엔진을 이런 것을 일단 지원하고요. 모듈화된 이 탐지 엔진을 일단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경고 기능을 지원합니다. 실시간 경고 기능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뭐다? 이 스노토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일단 1번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픈 소스의 웹 취약점 스캐너로서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낸다. 이것이 뭐 스캐너냐? 그 다음에 그 취약점을 찾아낸다. 이런 취약점 스캐너냐?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일단 크래킹하는 툴로서 패킷 스냅핑, 그 다음에 딕션 어택 이런 방법을 일단 사용한다.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번호 크래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존 더 리퍼나 이런 툴을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과는 일단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해킹 도구와 설명서를 포함하는 모의 해킹 플랫폼이 뭐냐? 아닙니다. 1번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요. 도수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도수 공개에 대해 틀린 것은 뭐냐?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공격이다. 자, 도수 공격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가용성 측면의 일단 공격이죠. 가용성을 위협합니다. 가용성에 위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이거는 약간 시스템 보안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일단 무관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일단 틀렸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 데이터, 그다음에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런 파괴 공격, 파괴라니까 서비스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공격의 원인이나 공격을 추적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것이 도수 공격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죠. 매우 다양한 방법을 일단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이 가장 거리가 멀죠. 자, 다음은 TCP 헤더 플래그에 TCP의 헤더 있는 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UAPRSF에 관련된 거죠. 제어 플래그 중에 하나인데 어전트, 에크, 푸시, 리셋, 신, 핀 이 6가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자, 어전트. 자, 이거는 긴급이에요. 그래서 어떤 긴급 데이터가 있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전트인데 TCP에다가 즉시 이 메시지를 다 상위 계층의 프로세스에 자, 상위 계층의 프로세스에 일단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건 어전트가 아니라 이 푸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푸시는 어찌 보면 이 세그먼트를 일단 받는 즉시 이 애플리케이션에 일단 송신하라는 그런 뜻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즉, 즉시 메시지를 상위 계층 프로세스를 일단 전달한다. 이것이 푸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 푸시는 세그먼트를
데이터를 세그먼트를 받는 즉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송신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애플리케이션. 자, 우리가 계층사 보게 되면 이 TCP는 4계층이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어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일단 그 서비스를 일단 해준다. 그래서 받는 즉시 어디로 보내라? 이 상위 계층을 일단 보낸다는 거죠. 받는 즉시 이 그 상위 계층 이쪽으로 일단 송신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푸시라고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어전트는 뭐다? 이 어전트는 얘는 긴급 데이터 이 송신 시에 사용합니다. 긴급 데이터를 보낼 때 이것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acknowledge 넘버일까 유의함을 일단 표시한다. 그쵸? 나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보내라. 뭐 이럴 때 eck를 일단 보내게 되고, 다음에 연결 리셋 할 때 지시하는 플레이가 우리가 RST입니다. 리셋. 다음에 C는 연결 시작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P는 연결을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끊을 때 리셋이고, 그 다음에 P는 정상적으로 일단 종료할 때 이렇게 사용되겠습니다. 기억 빼고 나머지는 일단 다 맞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 지문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자, 사용자의 어떤 PC를 악성 코드에 일단 감염을 시켜갖고, 이용자가 인터넷의 어떤 직여찾기 또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통해서 금융회사 등의 어떤 정상 홈페이지, 이 주소를 일단 접속해야 돼요. 접속해야 해도, 가짜 사이트 홈페이지를 일단 유도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유도해서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를 일단 편취한다. 그래서 정상 홈페이지를 일단 접속을 하더라도 가짜 페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용자는 일단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어떤 사용자의 어떤 도메인을 탈취해서, 합법적인 사용자의 이 도메인을 탈취합니다. 합법적인 산업 거예요. 그래서 DNS를 일단 변조한다. DNS를 변조해서 정확하게 입력해도 엉뚱한 데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밍 공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애드는 애드버타이즈예요. 광고라는 거죠. 크래킹. 그 다음에 백도어 어택. 이런 것을 일단 뒷문으로 몰려가는 거 우리가 백도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요. 자, 표준 이더넷 프레임 길이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최대 길이, 최대 데이터 길이, 이거를 우리가 MTU라고 합니다. MTU. 그래서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입니다. 맥시멈 트랜스퍼 유닛이 우리가 1500이죠.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 같은 경우는 1500이에요.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 같은 경우는 1500을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프레임 길이. 데이터가 이러고, 그 다음에 프레임은 이 데이터를 포함한 겁니다. 포함을 딱 했을 때, 헤더가 이더넷 헤더 값이, 헤더 플러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MTA 같은 거,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D 주겠습니다. FC에서 이제 체크아웃 하는 거 우리가 FCS인데, 이더넷 헤더 부분이 약 14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바이트. MTU는 지금 1500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18이 최대 프레임 길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에요.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더넷 프레임을 일단 보낼 때는 1500, 맥시멈 일단 1500을 일단 보낼 수 있다. 자, 다음은요. 다음 지문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공격 대상의 주소로서 소스 IP 주소를 일단 이메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이 ICP 에코 패킷을 일단 전송을 하면요. 이 전송에서 스푸핑 뒤 IP 호스트의 에코 리플라이를
레플라이 그 패킷을 동시다발적으로 일단 수신합니다. 수신해서 수익 그 시스템부가 일단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영문도 모르고 일단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스푸핑 그 IP 주소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소스 IP 주소를 일단 공격 대상의 IP를 조작한다는 거. 소스 IP를요. 이 소스 IP 주소를 공격 대상 타겟이죠. 이 공격 대상의 IP로 이것을 일단 조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다? 스머퍼덱을 얘기하는 거죠. 스머퍼덱은 자, 공격자, 그 다음에 증폭 네트워크, 그 다음에 희생자, 이 세 가지가 일단 복자가 일단 조합을 이뤄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증폭 네트워크가 어떤, 많게 되면 공격이 아주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단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특징이 소스 IP를 일단 공격 대상 IP를 일단 조작해서 일단 보내는, 그렇고, 그 다음에 ICMP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스머퍼덱. 자, 티어드랍은 오버랩 시키는 거죠. 렌트 어택은 IP나 포트를 일단 동일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시흥플러딩 공격도 동일하게 일단 얘도 이 출발지 주소를 일단 존재하지 않는 그런 IP 주소 같은 걸 일단 수정해서 보내는 것이 시흥플러딩. 3의 핸드쉐이크 과정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시흥플러딩 공격이죠. 자, 다음은요. 디도스 공격의 공격 도구에 해당지 않는 것은 뭐냐? 자, 디도스 공격.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세 가지가 나왔는데, 트리누, 그다음 TFN, 스타쉘 드래프트, 뭐, 추가로, TFN, EK. 이것은 전형적인 디도스 공격 행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타가 공격은, 여러 종류의 어떤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격 도구로 우리가 타가 어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에서 일단 같이 공격하는 우리가 타가 공격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스냐 디도스냐 이렇게 구분하는 식으로 일단 보안 기사에서도 문제가 나온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건 일단 네 가지는 일단 꼭 디도스 공격 일단 분리합니다. 타가는 일단 전혀 좀 다른 형태가 일단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종류의 어떤 서비스 거부 공격을 여러 종류의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을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공격 도구예요.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공격 도구입니다. 공격 도구가 우리가 뭐다? 이것이 타가 어택. 답은 일단 3번이 일단 가장 거리가 멀죠. 자, 다음은요. 자, 요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네트워크 모델인데 다음 지문에 5가지 원칙을 일단 기반하고 있다. 이 보안 모델은 뭐냐? 자,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는 항상 위험하다. 모든 사용자, 모든이에요. 모든 에브리바디가 항상 위험하다. 자, 외부 내부 위협이 일단 네트워크에 항상 존재한다. 위협을 항상 존재해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의 신뢰 여부를 일단 결정할 때 네트워크의 위치는 충분하지 않는다. 위치가 일단 이것은 크게 충분하지 않다. 신뢰 여부를 일단 결정할 때 어디든 일단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디바이스 사용자 네트워크는 인증하고 일단 권한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뭐다? 뭐 약간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증하고 권한을 확인한 다음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많은 데이터 소스를 기반해서 자동적 정책 수립.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일단 인증하고 확인한다. 이것이 소위 뭐다? 제로 트러스트. 트러스트란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제로라는 거. 그러고서 일단 확인하겠다. 이것이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자, 엣지 보안이라는 건데, 엣지 컴퓨팅 같은 게 있죠. 엣지 컴퓨팅.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요, 사용자 또는 데이터 소스를 일단, 물론 위치나 그 근처에서 컴퓨터를 일단 수행하도록 끝에서 한다는 거죠, 엣지. 엣지는.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은요, 엣지 컴퓨팅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의해보면, 사용자 또는 데이터
소스의 어떤 물리적 위치나 그 근처에서 컴퓨팅을 일단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을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정리해보면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공통의 어떤 리소스 풀을 일단 사용해서 연산 및 처리를 일단 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리소스 풀을요 사용해서 데이터 연산 및 처리를 이 분산하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용자 또는 데이터 소스의 어떤 물리적 위치나 그 근처에서 일단 컴퓨터가 자기가 이제 있는 위치 거기서 바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공동의 리소스풀을 일단 사용해서 리소스풀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연산에 이 처리를 분산한다는 거죠. 핵심은 분산화.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데서 일단 수행하기 때문에 분산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엣지야. 끝에서 일단 한다는 거죠. 엣지 컴퓨팅. 자, 이거 정의 일단 두 개 정도 일단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OWS 탑 10의 2021. 예, 새롭게, 취약점은 가장 이제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포함되지 않은 취약점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일단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소프트웨어 데이터 무결성 어려움. 이 부분은 세 가지 중에 A8에 8등에 일단 이것이 포함됐고, 그 다음에 인시큐어 디자인. 그래서 이제 완전하지 않은 설계. 이것도 추가됐습니다. SSI. 여기서 이제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 우리가 CSRF 했는데, 이 부분이 10등을 일단 이렇게 추가됐어요. 이제 4번. 이 부분을 일단 포함이 안 되는데, 이제 식별및 인증의 오류. 이건 없어요. 그래서 3개 포함되는 거. 이전에 이런 시험이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새롭게 들어간 거. 뭐 이런 걸 일단 꼭 챙겨 주셔야 되고, 일단 인젝션이 항상 1등 했었는데, 한 3등까지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1등은, 취약한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암학적 실패죠. 그래서 A1은 2021, 그 다음 2022 때는 얘기를 하는데, 1등은 우리가 취약한 접근 통제. 취약한 접근 통제. 그래서 이제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이죠. 그 다음에 2등은 이제 암학적 실패입니다. 크립토그래픽 이제 페일전인데, 암호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암학적 실패. 그 다음에 3등은 인젝션입니다. 과거 인젝션이 거의 항상 1등 했었는데 이것이 3등으로 일단 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등까지는 지금 4등 아까 봤죠? 안전하지 않은 설계. 이거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과거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자, 기존 IP 기반의 인터넷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해서 IP 버전 호화에서 6를 일단 전환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모든 시스템이 IP 버전 호화에서 6를 일단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ITF에서는 이 전환이 없는 어떤 전략이 있는데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터널링, 그 다음에 헤더 변화, 그 다음에 이중스테. 이건 세 가지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 라우터 이제 가능성 이거는 일단 거리가 멀어요. 그럼 그 세 가지를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중스택. 자, 이중스택은 이것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IP 버전 호화, IP 버전 6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듀얼 스택이기 때문에 동시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널링 기법은, 터널링은 이런 식이에요. 자,
신, 구, 신 이런 영역이 있다고. 자, 끝과 끝은 신이에요. 중간에 구로 돼 있다는 거. 즉 여기서는 IP 버전 6 신을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IP 버전 4 9가 일단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니까 이 그 끝에는 새롭게 일단 그 있는 IP 버전 6가 사용되는데 중간에 뭐가 IP 버전 4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캡슐화 기법이 사용된다는 거야. IP 버전 4 영역을 통과할 때는 IP 버전 4에 맞게 캡슐화돼서 일단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6에서는 역캡슐화 시키겠죠. 이런 게 우리가 뭐다? 터널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변화는요. 자, 이 헤더는 이런 식이에요. 헤더 변화는 이쪽에 한번 볼게요. 자, 송신자, 수신자가 있다 가정해보죠. 이렇게 일단 보내요. 그래서 여기 송신자는 IP 버전 6, 수신자는 IP 버전 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IP 버전 6, 대다수가 이걸 사용하고 있어. 근데 일부 소수가 옛날 9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신 9라는 거야. 이때 뭐를 하게 되냐면, 헤더를 이 완전 영역 때 딱 완전히 변경시킵니다. 헤더를 이것을 변경시키는 거야. 뭐에 맞게? IP 버전 4에 맞게 이것을 변형시키는 게 우리가 헤더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버전 4에 맞게 일단 이렇게 헤더를 변환시킨다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일단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 플러스 내용까지 일단 살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13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보안 기사에서 한번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자, 정보보호직, 그 다음에 사이버직,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전부 다 뭘 따라가고 있다? 보안 기사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많이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보보로는 또 이제 이 정보보호직, 그 다음에 사이버직 이 문제를 좀 따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범위를 넓게 꼼꼼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ICMP, IP 주소를 일단 사용해서 오류메시지를 일단 데이터그램 발신지를 일단 보내는데 오류 보고 과정을 일단 단순하게 해서 ICMP 보고 메시지가 다른 어떤 규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ICMP요. 이 보고 메시지를 따르는 규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디소스터. 자, 디소스터랑 내가 누구냐? 자기 이름을 모르겠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0000이고, 그 다음에 루프백은 127.00. 이거 우리가 루프백 주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같은 특수 주소를 일단 가지는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이 오류 메시지가 일단 생성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일단 생성이 안 되고. 자, 처음 단편이 아닌 단편화된 데이터그램에 대해서는 또 오류 메시지가 일단 생성할 수 없다는 거야. 자, ICMP는 뭐다? 자, 뭔가 이제 잘못됐어요. 잘못됐을 때, 이제 피드백에서 그 내용을 일단 이렇게 보낼 때 좀 사용되는 게 우리가 뭐가 된다? 이것이 ICMP인데, 여기서 이제 단편화된 거. 단편화된, 처음 단편이 중간 단편에 대해서 오류 메시지를 일단 생성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오류 메시지도 ICMP 오류 메시지를 일단 전달하는 응답을 일단 사용될 수 없다. 오류 메시지도 이 오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것이 또 생성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ICMP 오류 메시지도 유니캐스트를 가진 유니캐스트까지는 좀 약간 주의하셨는데 멀티캐스트요. 이 멀티캐스트 주소를 가진 데이터그램을 위해서 생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ICMP 오류 메시지에 생성할 수 없는 그런 4가지 사례 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오류 메시지가 생성할 수 없다. 이제 어쩌면 TCP/IP 약간 두께가 상당히 큰 그런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이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은요, 기본적인 어떤 네트워크 기본 이론, TCP/IP나 이런 프로토콜을 약간 깊게까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IPsek의 이 전송 모드.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터널 모드를 일단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옳은 것은 뭐냐? IP 패킷 전체를 보호한다? 이건 턴오버죠. 그 다음에 그 헤더를 보호하지 않으며 전송 쪽에서 발생한 그 정보만 일단 보호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전송 모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IP 패킷 전체를 일단 보호한 후에 요거 비슷한 맥락이네요. 새로운 IP 헤더 new IP죠. new IP 헤더를 추가한다. 자, 전송 측에서 온 그 정보의 IP 헤더만 일단 추가하고 IPsec 헤더를 일단 나중에 추가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 부분을 일단 추가한 다음에 이제 순서는 그렇죠. IP 패킷, IP 헤더, 그 다음에 이제 IPsec 헤더, 그 다음에 new IP를 일단 추가하는. 그래서 1, 3, 4번은 전부 다 뭐다? 턴오버들 얘기하는 거죠. 이 턴오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왔으니까 꼭 챙겨주시고 이제 턴오버와 그다음에 그 전송 모드의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IPsec 헤더를 그 붙이는 위치, 요거만 일단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송 그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전송 그 측에서 내려온 거. 그래서 이제 IPsec 헤더 바로 붙고 그다음에 IP 헤더가 일단 추가하죠. 그에 반해서 그 턴오 모드는 이제 그 IP 헤더 그다음에 그 IPsec 헤더 다음에 new IP를 일단 추가를 일단 붙이는 그런 형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은요. 자, Secure MIME입니다. Secure MIME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마임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 보안성 강화된 그런 프로토콜이다. 그 Secure MIME, Secure MIME. 그래서 Secure MIME의 보안기를 일단 추가한 거죠. ASCII 코드로 메시지만 일단 전송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임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ASCII 아인 데이터도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마임이라는 것은 ASCII가 아닌 데이터도. 그래서 만이란 말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ASCII가 아닌 것도. ASCII가 아닌 그 데이터도 송신 가능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마임의 기밀성과 무결성 같은 보안 서비스를 해서 이제 그 이런 CMS, 암호 메시지 구문 이런 걸 일단 그 정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Secure MIME에서 이런 암호 메시지 구문 이런 형태를 일단 정의가 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 대치기, 비대치기 이런 하이브리드성을 일단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뭐 간단하게 이제 그 2번이 좀 틀렸죠. 자, 다음 문제요. 간단한 문제인데, 자, SSL TLS의 네 가지 프로토콜을 나열한 것은 가장 옳은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레코드 프로토콜, 그 다음에 그 핸드쉐이커, 자, 체인지 사이퍼 스펙 얼라트. 뭐 추가로 이제 그 TLS 경우는요, 이 하트 비트 프로토콜도 있죠. 하트 비트 이런 프로토콜 다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SSL TLS 같은 경우는 TLS가 이제 그 어쩌면 SSL의 그 다음 버전이라 일단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SSL은 그 넷스케이프에서 일단 개발했고 ITF에서는 TLS를 일단 SSL을 참조해서 많이 개선시킨 것이 우리가 TLS인데, 여기는 하트비트 프로토콜 같은 게 일단 추가됐죠. 자, 다음은요. 데이터를 일단 전용선을 일단 그 전송을 하면 이 보안적 측면이나 그 속도 면에서 일단 좋지만 회선 사용료가 고가해서 미사용 시간이 길어서 대역보고 낭비가 일단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그 적절한 것은 뭐냐? 이건 간단하죠. VPN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VPN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공용망을 이용해서 사설망을 구성하는 그런 기술을 일단 보시죠. 공용망이에요. 공용망을 이용해서 사설망을 구성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가 VPN이죠. 자, 공용망의 특징은 뭐다?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설망을 딱 조금 돈이 많이 들죠. 사설망의 또 장점은 이 보안성이 강하다.
이런 것을 일단 다 취한 게 우리가 VP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용망에 의해서 사설망을 일단 구성하는 기술인데, 이 공용망의 저렴함, 사설망의 보안성 강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VPN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OSPF, EIGRP 같은 거는 지금 이건 어디서 나온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나온 거죠.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HTTPS예요. HTTPS, HTTP over SSL TLS를 활성화하면 데이터는 대칭 암호 시스템을 일단 전송하게 되는데, 송신자와 수신자가 이 대칭기를 공유하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일단 대칭기를 공유한다. 대칭기를 공유할 때 공개키 암호 기법이 일단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송신자의 브라우저는 서버의 공개키로 대칭기를 암호해서 서버를 전송한다. 이 서버의 공개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수신자의 공개키로 이걸 일단 대칭기 키를 암호화시킨다는 거. 서버를 전송하게 되면 서버는 이 개인키로 이것을 열어보겠죠. 또 송신자, 수신자가 확보한 공유 대칭기. 이번엔 대칭기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 똑같은 키를 사용한다는 거죠. 메시지를 암호해서 상호를 일단 전송한다. 그 방법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는 인증기간의 공개키로 송신자가 보낸 공인 인증서를 일단 복화해서요. 자, 인증기간의 공개키로 송신자가 보낸 인증서를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복화한다는 이 말은 이 서명을 검증한다는 거. 서명 검증. 그래서 대칭기로 바꾼다. 이 대칭기가 아니라 공인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공개키가 여기 들어있어요. 공개키. 그래서 얘는 이 서버 검증을 해서 공개키를 그래서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거죠. 키 관점이에요. 키 관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송수신자가 이제 암호 모드와 인증 모드에 있을 때 각각 키를 어떻게 들어가냐. 자, 암호 모드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하고 그냥 수신자 개인 키로 복구하죠. 인증 모드는 송신자 개인 키로 이제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송신자 공개 키로 서명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일단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커버리스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커버리스는 간단하게 이제 인증 프로토콜이죠. 인증 프로토콜인데, 자, 1번 네트워크 그룹을 일단 이동시켜야 등 물리적 장비를 옮기는 과정 없이 스위치 설정만을 일단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서비스다. 네트워크 구성하는 랜의 어떤 장비 간의 원하는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냐. 자, 네트워크상의 키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인증, 이거 나왔네요. 인증하는 그런 서비스. 자, 최후의 거는 키를 분배하고, 여기서 이제 대칭키를 일단 이용하는데, 그래서 네트워크상에 일단 키를 분배하고, 네트워크 기법에 우리가 대칭키를 이용해서, 나중에 최후는 이런 것을 키를 분배해 주는 거죠. 대칭키를 일단 이용해서 대칭키 이렇게 표현해요. 대칭키를 일단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커버리스를 짧게 한 줄로 표현하면 대칭키 암호 기법의 바탕을 둔 티켓 기반 인증 프로토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칭키 암호 기법의 바탕을 둔 티켓 기반 인증 프로토콜. 티켓 기반 인증 프로토콜. 우리가 이제 커버리스를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가장 정확하게 일단 설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네트워크 접근에서 서버에 이 접근하는 요청으로부터 보안을 강화하는 이 방법으로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DNS 서버를 일단 활용해서 접근 제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IP 주소를 일단 할당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DNS가 하는 역할은 이제 도메인 이름을요, 네트워크 주소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도메인 이름을
네트워크 주소, 도메인 이름은 네트워크 주소, IP 주소 같은 거는 이것으로 그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접근 제어를 강화한다? 이건 좀 약간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이제 또 DNS가 이제 각종 취약점, DNS 스푸핑이라든지 이런 공격에 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한다. 말은 적절하지 않고, 버추얼랜, 이것도 가능하죠. 특히 버추얼랜 같은 경우는 이 브로드캐스트 같은 걸 좀 차단하는, 그래서 가상적으로 좀 나눌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활용해서 접근 요청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랜 접근을 허가할지를 일단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로드캐스트 같은 걸 차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화벽 많이 사용하겠죠. 네트워크의 내외부서의 트래픽을 일단 허가하거나, 그다음에 거절하는 방식을 일단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02.1x의 확장 인증 프로토콜, 이런 인증 프로토콜, 확장 인증이라서 이 확장 인증은 EAP 같은 겁니다. 89.1x EAP, 이것은 다양한 인증 방식을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89.1x의 그 확장 인증, 이런 프로토콜로 인증 절차를 일단 수행하게 되면 접근 제어가 좀 잘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1번이라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네트워크 명령의 트레이스 루트요. 트레이스 루트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지정된 호스트까지 어떤 경로조사, 트레이스 루트니까 경로조사. 네트워크 장애 시 어느 라우터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중간에 이제 경로 추적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런 부분을 일단 찾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TCP의 그 시간 초과, 그 다음에 그 포트 도달 불가, 이 오르메시를 일단 이용해서 구현한다. 아닙니다. 여기선 TCP가 아니라 여기서 타임 초과인데요. 타임 엑시디드. 타임 초과됐다는 거. 그 다음에 포트 언리처블이야. 자, 이거는 TCP가 아니라 전부 다 뭐다? ICMP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그 프로토콜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3번 일단 틀렸죠. 자, 윈도우 명령에 트레이서도 윈도우에 이거 있고, 그다음에 리눅스에는 트레이스로또 요 두 가지 구분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토콜이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일단 어떻게 한다? 유틸리티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3번이 일단 틀렸죠. 자, 다음은요. HTTPS를 사용해서 암호화는 그런 통시 요소를 나열한 것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서버의 공개키 인증서. 암호할 때 인증서. 그 다음에 쿠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HTTP의 그런 헤더 내용. 그다음에 요청된 URL에 추가로 이게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 얘를 메시지 내용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양식 내용입니다. 브라우저에 어떤 양식? 그냥 브라우저 사용자가 입력한 그런 브라우저 입력 양식 이런 것 등도 일단 5가지 일단 포함되는데 이 인증서가 여기에 암호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일단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된 요소, URL, 문서 내용, 그 다음에 브라우저 양식, 그 다음에 쿠키나 헤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이런 인증서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자, 다음은요. 침입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법으로서 인계값, 어느 인계값을 초과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파일 기반, 이 변형 탐지를 활용한 탐지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전형적인 통계적 기법이죠. 비정상 기법에 통계적 어노말리 디텍션인데 통계적 관점에서 일단 처리한다. 통계적 관점에서 일단 처리합니다. 통계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 사용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이 인계값 어떤 인계값 초과하는지 통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파일 기반을 일단 탐지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여기 이렇게 나열됐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기타 이제 그 규칙 기반, 그다음에 그 감사 기록, 그다음에 분산 침입단 이거는 일단 거리가 보이고요. 그 설명이 일단 통계값 변형 탐지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침입 탐지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방합의 유형입니다. 패킷 필터링 전형적인 우리가 뭐다? 패킷 필터링 때는 우리가 전형적인 3, 4계층의 것을 탐지하는 거죠. 상태 추적, stateful packet inspection. 자, 이거는 뭐다? 이제 그 들어오고 나오면서 과거의 이력까지 일단 다 활용해서 일단 그 추적하는 거죠. 그다음 서킷 레벨. 자, 이것도 방합 유형인데 하이제킹 파이월 이런 건 없어요. 답은 4번이 일단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요. TCP 제어 플래그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그 플래그 BT의 씬만 전송해서 대상 서버에서 씬에크를 응답하는 포트가 오픈 상태에 씬에크로 응답하는 경우에 포트가 오픈 상태로 있는지 일단 판단할 수 있다. 자, 씬에크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씬에크 요 순서인데 요것에 응답이 오면은 일단 오픈 서비스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핀 플래그만 일단 전송해서 대상 포트가 닫혀 있는 거 서비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요. 자, 핀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리셋 플래그로 세팅된 닫혀 있는 경우는 뭐다? 리셋 플래그가 바로 끊어버린다는 거죠. 패킷을 일단 수신된다. 자, 열려 있을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 아무런 응답이 있는데 이 닫혀 있을 때는 바로 끊어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 플래그 하이비트를 6개를 모두 X, 0으로 보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널 스캔이라고 하는 거죠. 전송하면 대상 포트가 닫혀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은 뭐다? 푸시 플래그가 아니라 이것이 리셋 플래그가 세팅된 것을 일단 수신됩니다. 그래서 3번 일단 답인데 핀 스캔이나 그 다음에 널 스캔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뭐다? 응답이 없어요. 근데 서비스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리셋 플래그가 일단 오는 거죠. 자, 네 번째, 플래그 하이비트가 6개를 모두 일러. 이거는 우리가 엑스마 스캔이죠. 엑스마 스캔에 해당됩니다. 닫혀있을 땐 똑같이 리셋 플래그가 일단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스캔 기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 플래그로 관점에서 일단 설명한 거죠. 그랬을 때 3번이 가장 뭡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사이버직의 군문 9급의 네트워크 반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가 네트워크 반 교재가 있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충실하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